일요나 일요. 일요 시즌4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너무 난리여가지고 네. 지금 분위기 썰렁합니다. 다들 참 여러 가지 아픔 상황인데 하여튼 오늘도 저희 5회 6회죠. 네, 5회 6회 한번 이거죠. 최근에는 자료 가지고서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대화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센 인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치호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의 삶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런 걸 연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매크로가 어떻게 변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온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리온 시즌 4가 이제 지금 음성만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도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이 동영상에 대한 반응이 일단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게 화면에 이제 자료가 PPT 자료가 바로 뜨니까 많이도 안 보시나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았다고 좀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번에 그리고 3분 코멘트하고 마켓컬로 새로운 콘텐츠 이제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특히 한 분이 아마존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리뷰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는 좀 리뷰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세님 끼어들기 관련해서 자기는 너무 좋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비판을 수용해. 하여튼 오늘 말을 네. 자제할 거고 반말은 좀 그런 게 우리가 네. 일상어여서 그거는 좀 양해 바라고요. 네네. 하여튼 동영상도 올라가는데 이게 다 업로드가 안 돼요.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뭐 팟빵에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스튜디오 가서 보시고 네. 짧은 것들은 팟빵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거저거 다양한 매체를 저희는 한번 이것도 또한 흥미롭기 때문에 낯설고 그래서 시도하는 거니까 이해 바라고요. 오늘 좀 약간 저희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워낙 저랑 같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 퍼펙트 스톰 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료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짚어봤기 때문에 오늘 좀 차분하게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항상 차분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나 꼰대 기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강연구원 시작하죠. 네. 예. 2019년 경제하고 환율 전망이고요. 제목을 맛있고 영양가 없는 뻥튀기라고 지었는데 장난치냐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머릿속에 이 단어가 이제 꼽혀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제목을 마지막에 지을 때까지 안 변했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영향가가 별로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먹는 맛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뻥튀기라고 지은 거고요. 뻥튀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맛있다라는 거는 이제 금융 투자를 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경제 펀더멘탈로 봤을 땐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2페이지로 아마 넘어가는 거 저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아마 화면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기관별로 경제 성장률 보면 이거 사실은 제가 자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장이 이런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먼저 넣었어요, 첫 페이지로.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보시면 2018년이나 19년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냥 중립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중립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 전망이라서 그리고 11월, 12월 전망이 아니라 2019년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11월, 12월에 나온 다음에 2019년 1월 들어가면 이게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약간은 욕먹을까봐 넣어놨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한 3.7%, 그다음에 이머징 성장률도 한 4.7%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성장이 안 좋은 거야. 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IMF에서 0.2%포인트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7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2.7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나오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중립적인 수준으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기는 맞으니까 계속해서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한국을 파냐 외국인들이. 좀 그러면 심플하게 말하면
안 좋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이만한 미국같이 이만한 나라도 한 2.8 하는데 지금 이거 일본은 이렇게 낮은데 일본은 정말 안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 투자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 기업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타타도 있는데 우리는 세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인도 성장률을 우리가 인도 내부를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 경제 성장률이 빠진다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인도 투자에서 뒤로 안 빠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하는데 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보면서 갈 수 있는 지표는 경제 성장률 아니면 커다란 경제 지표들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게 전부 다 지금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립적이란 게 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18년 대비 성장률이 다 둔화되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일단 초반에 미국 성장률이 둔화를 잡고 있잖아요. 미국 성장률이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가 1등인데 미국이 빠지면은 당연히 나머지는 0.1%포인트씩 빠지는데 문제는 미국이 0.4%포인트 빠지는 거 외에는 이제 계산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또 될 하나 것 놀란 같아요. 거는 그 전 세계 지금 경제 이권은 미국보다 한국이 내년도는 오히려 성장률이 뭐 전망치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한국이요? 18년도 대비 19년도 보면 이제 예. 미국이 2.5%로 정말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2.5%까지는 안 빠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뭐 비슷해질 것 같아요. 2019년에는 한국이나 미국 성장률이나 비슷하고 근데 사실은 한국 성장률 미국하고 비슷하면 자랑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이만한 나라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비슷비슷할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한국이 나쁘다 그래서 무슨 역성장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않죠. 2.5 깨진다는 얘기도 나와. 근데 성장이 안 나오는 거는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근데 그렇게는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그 뭐 전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IMF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도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들 나쁘지 않았고 산업 생산도 제대로 나왔고 뭐 다음 차트 나오는 것처럼 3페이지 차트 나오는 것처럼 저 실업률이 많이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뜻이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임금 증가율이 생각만큼 못 늘어난 게 문제였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예. 고용은 되는데 예. 이게 내가 이제 항상 느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잡 자체가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고요. 이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게 금융 투자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숙련공의 고용이 잘 안 늘어났고요. 완전히 고숙련공 아니면은 저숙련공 이쪽으로 양쪽으로 치우쳐서 늘어나니까 임금이 합쳐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이는 못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 그림은 처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냥 추세선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연간으로만 조금 보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사실은 그 자스민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혁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고는 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IMF 데이터죠. 예, IMF에서 항상 인용하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쓰는 거는 딴 사이트에서 좀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그림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경제가 나쁘진 않고 중립적인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은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봐주시면은 금융 컨디션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금융 컨디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한 게 결국에는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낮은 거는 최근에 금융 안정성은 바젤 3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애들은 안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은 계속 꾸준하게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이 뻥튀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책의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보다 지금은 강한 정책이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 지나가면서 정책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게 시차 때문에 한 번에 터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버블이 나오고 버블이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금융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거는 꽤 있겠지만은 버블이 터져 나가고 나면은 그거 깨지는 거를 지금 걱정하게 시장의 컨선과는 예. 그 센티와는 굉장히 괴리 있는 발언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버블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네, 저는 근데 버블이 지금 분위기는 야 내년부터 해서 한 몇 년간 엄청 죽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시다가 저 자식들 또 뭔 얘기하는 거야. 맨날 나와 조말만 해. 근데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 지금. 예. 너무나 이게 안정성 올라가 있는데 얘네들이 금융기관들이 뭔가 아까 뻥튀기란 거예요. 레버리지 말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좀 일으키는 구조로 가서 뭔가 뻥튀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참 이게 어쩌면 리즈너블한 생각인데 센티는 안 그렇단 말이야. 지금 뭔가 이상하다. 막 다들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센티는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편하려고서는 좋다라고선 쓰는 건 아니고요. 왜 저희 그 2012년이나 뭐 아니면은 과거에 2008년, 9년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에서 제일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욕 안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 좋다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카데믹해 보이거든.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 안 좋다라고서는 한 4, 5년 쓰다 보면은 닥터 루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퍼펙트 스톱. 루빈이가 된 예, 거군요. 안 그렇죠. 믿으시겠지만 최강 연구원과 저는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때 약세론을 한번 그때 같이 한번 했는데 아니 지금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최강이 했을 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문제라는 거는 이런 거죠. 레이 달리오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지금 상황은 7회 야구에서 치면은 7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7회면은 거의 다 온 거니까 이제 끝나버리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구에서 쳐서 7회라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버블이란 거는 경제의 사이클에서 마지막 피날레하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제가 천년만년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피날레를 앞두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서서히 그냥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죽어버리는 거나 경제가 그게 아니라면 버블이 크게 났다가 크게 빠져버리는 건데 경제를 입안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고 죽어 보이니까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서서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한번 살려놓고 내 그 정치적인 지지력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그걸 할 거면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NPL도 내려오고 다 좋은데 이머징은 분명 부채는 올라왔잖아. 부채 올라갔죠. 근데 이런 거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사실은 얘기했을 때 미국하고 중국만 예를 들어도 둘이 부채 비율이 250%로 동일하거든요. GDP 대비했을 때는. 근데 미국이 중국을 항상 욕하는 거는 너네는 민간 기업의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미국이 성장을 할 때도 민간 기업 부채를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했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들은 서브프라임이 터지니까는 국가 부채를 흡수를 해버린 거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안 터졌으니까 국가 부채를 흡수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도 민간 부채가 터져가지고 기업 부채가 국가 부채 늘어나야 그 구간이 아니냐는 거지 지금. 그게 터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이런 기사를 본 게 있어요. 미국의 이코노미스트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말에 4분기에는 미국의 관세가 중국의 경제를 짓누르는 형상이 나타나서 경제 성장률이 6.4%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짓누르면 6.4%예요. 요 4페이지 그림은 금융 컨디션 데이터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자산하고 그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이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어 1 비율이나 아니면 NPL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선진국은 이제 레버리지 쓴 것도 없어. 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는 조금은 접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5페이지 그림을 잠깐 설명을 더 해드려요. 이거 왜냐하면 화면이 나가니까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거 이해하시고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티어 1 비율이고요. 그냥 자본을 얼마나 쌓고 있느냐 금융권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2014년 지나가면서부터 바젤 3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정성 강화 법안이 이제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은행들이 과거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쌓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은행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해졌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NPL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이 얼마나 되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채권들이 몇 %냐 대강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셨을 때 뭐 이머징이야 좀 올라가는 모습 특히 인도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들이 많거든요. 요 오른편 그림을 갖고 내가 아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은 상당히 부채가 높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보면. 그렇죠. 선진국은 부채라는 거 터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선진국은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게 신규 기업들이 뭔가 뭐 우리 그냥 막 빌려줘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NPL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에 빌려준 게 너무 많았어요. 97년 8년에 빌려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또 국영은행으로 막 돈들을 밑에 민간 기업들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그게 청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것들이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서히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것들 많이 보시면은 왜 디레버리징을 이전까지는 했다 얘기 나오면서 기업들 뭐 망한 데들 많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머징 국가를 보실 때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이 망했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NPL 비율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실 채권을 삼각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손해는 볼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케미칼 담당자인 양현모 연구원이 이제 OCI 이번에 NDR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상황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좋더라고 걔들.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서 야 이게 뭐냐 깜짝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NPL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사실 이머징하고 선진국은 비교해 보시면 이머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래서 그런 걸 이런 데이터들도 그냥 뭐 이런 이제 포니까. 그러니까 티어 1 같은 거 NPL 비율 같은 것도 데이터 다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맞추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아마 좀 움직인다면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징후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이런 거 보죠. 이런 자료들은 그냥 BIS 사이트 들어가면 공짜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머징 자금 유출 추이 보시면은 2018년 중순 들어가면서부터 자금이 빠지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자금 빠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아무래도 이머징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문제가 조금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금은 조금 빼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3년 보면 이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걱정이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3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유로존이 그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고요. 이런 거에서는 선진국들이 흔들렸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근데 지금은 유로존이 맨날 위기가 나오고 정치적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경제 성장률은 다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버퍼가 있는 거죠. 이제는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셔도 사실 이머징 국가가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외환 보유고는 그래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계속해서 쌓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외환 보유고를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외환 보유고로 막아낸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참 참고하셔야 되는 게 최하영은 왜 이렇게 레이 달리오 얘기를 하냐면 그 세미나 해야 돼가지고 강제 세미나를 가지고 이게 레이 달리오 그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제가 다 뒤져가지고 스타디를 한 상태예요. 열공을. 그래서 하도 요즘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 하니까 오해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즘에 좀 지금까지 보다가 계속 자료를 보다가 와가지고 저희가 웬만한 레이 달리오 거 다 뒤져봤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오해하는 것 같아. 그건 잠깐 뭐 당장 레이 달리오가 무슨 말 한 것처럼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뒤쪽에 어차피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데사이클 레이 달리오 씨께서 데사이클 붕괴된다고 얘기한 지 벌써 그 영상 도른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뭐 다음에 예, 기회 되면 이론에 한 번 더 하지 뭐 레이 달리오. 뭐 그거 해도 되고요. 여기 뭐.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이머징 국가는 외환 보유고는 확대되고 자금은 유출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윤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3, 14 이때 보면은 이제 항상 그 뭔가 문제 생기면 뭐야 또 유럽에 뭔 일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럽은 공부하면 뭐가 나왔잖아. 이탈리아가 나고 스페인 나고. 그렇죠. 근데 작년 넘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밤에는 잘 잤는데 이제 아침이랑 오후 10시 반이랑 이제 그다음에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잠 못 자는 눈이 약 충혈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안심되는데 낮에 이머징에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이게 이런 뭔 일이 있어서 선행 지표들로 지금 보여주신 것들이 체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 일 터지면 후행돼서 이게 다 결국 빠져버리는 건지 날카로운 질문인데 후행돼서 빠져요. 후행돼서 빠져요. 매크로의 한계야. 근데 따라가면서 왜 아픈 걸 건드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요. 심리하고 이런 거에 너무 빨리 움직이고 이거는 후행돼서 빠지는 거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전망은 대부분 이제 두 달이 레깅이 돼요. 발표되는 것도. 근데 그 2달 레깅도 후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반년 정도를 앞쪽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지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괴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원래 마켓을 하고 전략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거는 고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네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 뒤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항상 범위는 이머징이야 하고서 올해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머징 쪽에서 그러면 체크하신 데이터로는 정말로 범인인 상황들이 목격이 됩니까? 범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뒤에 요번에는 이머징을 국가별로 제가 분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보통은 선행되는 거를 만약에 그럼 눈에는 선행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투자 등급 채권 금리하고 그다음에 뭐 하이힐드 채권 금리 이런 걸로 많이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머징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랑 비슷하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지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사실 아까 후행되는 지표도 있었지만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까지가 현재 경제가 어떻게 중립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넣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무슨 예상이나 선행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까지의 상황이 요 정도였다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이제 키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12가지 이슈를 넣으면서 나중에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생각이 든 게 진짜 웃기는 건데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시작해서부터 나왔던 모든 이슈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은 생각보다 완전 이슈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 같은 게 이 보시면은 정책 전환이라는 게 2009년 3월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치. 그게 끝나고 이제는 또 다시 금융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문제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탈유로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중미 무역 분쟁이야 뭐 오바마 때 계속해서 중국 무역 분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한 것도 오바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거. 브렉시트 얘기 다음에 중국 리스크야 매년 나오죠, 뭐. 중국은 안 나온 해 없었고 인도 총선이 2014년에 모디가 총선에 당선돼 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이슈들이 다시 한번 2019년에 다 모여가지고선 집대성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재밌기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재밌는 뭐 정책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금융 정책 이제는 긴축으로 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내년부터는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재정 정책이 완화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페이지 그림이죠. 예, 정책 9페이지 그림 완화 정책으로 간다. 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보시면은 금리는 뭐 금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는 기조로 들어가는 건 확실한 거고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 인프라 투자 정책이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는 450억 달러를 재정 지출에서 지출을 하기로 예상을 했고 보통 그거에 대해서 PPA 비율로 쳤을 때는 한 8배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한 7배에서 8배 더 하신다라고 보면은 7435 한 3천억 달러 규모의 PPP 투자를 유치하려고 계획은 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재정정책 완화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메르켈이 그저께 2021년까지만 총리를 수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연임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듣자마자 유로존 주가가 환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로존도 메르켈의 긴축하고 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더 이상 못 버틸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로 시민, 유로 투자자들 전체가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지지를 원래 안 보내고 메르켈이 있다는 물러나면 거죠.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확대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메르켈의 임기가 이제 끝이 보이게 됐는데 시장은 환호했거든. 그건 내가 그걸 잘 모르겠었어. 이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유로존에 위기가 생겼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한 게 메르켈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는 이거 경제 이거 메르켈 제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답답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오모치같이 모이고 막. 요번에 딱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예산안 내가지고 빠꾸 먹었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프랑스가 빠꾸 먹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빠꾸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유로존 경제의 2, 3, 4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이 예. 유로존이라는 게 정치는 프랑스, 예. 재정은 어쩌면 독일이 맡아서 하는 체제였는데 예. 독일의 정치까지 다 지네가 알아서 하는 너무 몰렸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더 좋게 보네 그거를. 유로존 전체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국은 벌써 나간다고 그랬죠. 프랑스 안 한다고 그랬죠. 스페인 안 하고 이탈리아 안 하면은 유로존의 모든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에 붙어가지고 무역하면서 이익 보는 뭐 네덜란드 같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 빼고는 전부 다 지금의 정책적인 재정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의 진정한 비관론자들 중에서 예. 유로존 깨진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거 뭐 이래서 그런 징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메르켈이 연임하겠다고 그랬으면 저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연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메르켈이 연임 안 해? 그럼 2년만 참으면 되겠네? 메르켈이 연임한다고 그랬으면 야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등살에 진짜 뭔데. 뒤쪽에도 뭐 비슷한 그것 오케이.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선요. 뭐 어쨌든 중미 무역 분쟁은 제가 뒤에 이제 심프라자 합의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림은 10페이지까지 설명하면서 가야 네, 돼요.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면 순서대로 화면이 뜨기 때문에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높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의 매출이 높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치.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끔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분이 전 이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경제를 오래 보셨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이 지면은 꼬장을 부려가지고 중국한테 더 세게 나올 거고 공화당이 이기면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서 더 세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은 게 트럼프를 그렇게 꼬장 부리는 사람은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 또 꼬라이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야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진짜로 독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경제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놀라운 점이 우리로 치하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저 위험할 때 되면 증시 발언을 해 트럼프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 생각 안 들었어? 네, 맞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감각 있구나. 딱 그 타이밍에 나는 미국 주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줘. 제 트위터 통해 가지고 말로서 상당히 경제를 갖고 네. 장난치는 그 센티를 잘 잡아내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의 이 그림이 내가 왜냐면
생각보다 미국과 중국은 많이 연동돼 있어 서로. 예, 맞아요. 예. 많이 연동돼 있어. 무역 개방도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진짜 급등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글로벌리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딱 막아버리고 우리끼리 생산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거에 대한 효과를 조금은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왜 오늘 이 증시 얘기가 또 나왔냐면 어제 그제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도 발표 나오는 게 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은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경제를 만들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리더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 기업이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그렇게 세게 못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세게 가더라도 중국한테 받을 거 받으면은 이제 봐줄 가능성이 최근에 있다. 미국 기업들 가이던스 자꾸 하향되는 것도 예. 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중 갈등을 그 EU 가이던스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 좋게 나오는데 이 부분 데이터는 그것도 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보시면 예. 뭐 내년 뭐 올해까지 이거는 포함을 시켰어요. 미국 중간 선거도 선거고 미국 중간 선거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할 거니까 선거 영향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한 5년 동안 인도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인도한테는 한 번 더 도약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경제 성장률 내년에 10% 스팟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그냥 인도가 모디가 집권을 한 이후에 전체 지역의 주선거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반수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상원에서 인도 BJP가 집권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면 상원도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모디가 원하는 정책대로 대부분의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모디 총리는 모든 정책이 경제 성장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지지율 보시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하고 GDP 나우라는 게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 전망치거든요. 이거는 일간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하고 봤을 때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지율 따라가지고 경제 성장률 따라서 지지율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GDP 나우 데이터는 뭐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빅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그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그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경제 그 예상치에 포함이 돼 버려요. 대단하다. 이게 요번에 금통위에서 발표한 빅데이팅을 이용한 그 경제 성장 예상치 그게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먹을 것 같고 뭐 하원은 민주당이 먹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조금 얼마 전에 그 미국 정치 전문가가 한 얘기 중에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걸 갖고서는 경제학자들이 뭐 중미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많이들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중미 무역 분쟁은 전부 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결정이 된 건데 상하원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뭐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기점은 11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이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무역 의제도 안 삼겠다며. 의제를 안 삼아도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로 쌩까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9월에 2009년 3월에 그 전까지 G20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됐다가 3월 딱 지나는 순간부터 바닥 찍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반말해서 혼날 뻔했다.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갑자기 그때 생각났어요.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G20 만나봤자 뭐하냐고 누구였지? 미국에 그때 그랬는데 결국 만나고 나서 별거 발표한 내용도 별거 없었는데 뭔가 좀 약간 수습이 됐거든. 거기서 거기서 뉘앙스가 묘하게 풍긴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금융을 완화시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나오는 거는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율 정책상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였는데 도대체 중국 애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저 자식들 또 저런 나갈 것 같은데.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좋다라고 그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면 국가적인 손실이 확대가 됩니다. 분명히. 근데 70불 정도에서만 평균치로 막아주면 되거든요. 7, 80불도 서서히 오르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뭐 오일 수출 국가도 좋아야 되니까 서서히 오르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얘기 나오는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란 제재하고 나면은 유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나오는 거고요. 1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사우디에서 그 암살된 거 그것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정치적인 이슈로 봤을 때 저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갑자기 쳐가지고선 하루 이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비축유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게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비축유를 전략적 비축유를 해외에 판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11월 1일에 시작되는 이란으로 인한 오일 가격 상승하는 거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한다라고 그러면 글로벌리한 제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제재를 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면서 달러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면은 결국에는 저는 오히려 달러 약세 이슈지 이거는 유가 상승 이슈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이 정도 유지된 거는 그걸 유가 패그 시켜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이런 균열이 달러를 계속 강세 요인을 완화시킨 요인이 분명히 생기고 있어서 엄청난 달러 강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시장에서는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세질 것이다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림상으로 그려봤을 때 미국이 금리가 강세면은 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달러 약세 이슈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의지가 없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대통령이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접근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브렉시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렉시트는 절대로 이거 만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3월에 브렉시트 논란 끝난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영국이 안 좋게 EU에서 최대한 안 좋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봐? 영국이 좋게 나가면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야 저렇게 좋게 해주면은 차라리 나가는 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영국도 생각을 하겠거든요. 다시 남으려고 할 수도 있다며. 그건 뭐야? 남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케이인 거고요. 유럽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없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부 사람들은 이거 선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예측해가지고 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이 WTO에서 예상한 노딜 브렉시트도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근데 이런 거죠. GDP가 이게 15년 동안 감소하는 건데 영국은 마이너스 8%포인트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웃풋으로 봤을 때 유로존 전체 국가는 한 마이너스 1% 내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유럽에서는 이거 감소하더라도 영국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야 될 만한 그게 있습니다. 아까 노딜 브렉시트라는 게 요 오른편 그림 보면은 그 노란색 선으로 엄청나게 박살나는 그림이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유로존이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쉽사리 막 이건 저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못하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아까 아주 진정한 비관론자들은 소위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로존 해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 반대로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굉장히 영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상으로 저 개인적으로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거는 협상 연장입니다. 나도 그거야. 이게 못 터뜨려 서로. 그냥 또 협상 연장해가지고 또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언젠가는 진정한 시장의 블랙스완? 사람들이 블랙스완 하는데 진정한 블랙스완은 어쩌면 어떤 통화체제 하나가 무너지는 건데 유로존 쪽인데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놔둘까? 저런 애들이. 가능하죠. 유로존 무너지는 건.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막 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1년 하고서는 뭐 결과 얘기하긴 조금 이른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난 질질 끌다가
영국에서 재선거에서 남기로 하지 않을까? 너무 낙관적인가? 한 굿뉴스네, 2000 진짜 이거 굿뉴스. 그거 그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21년까지 끝 다음에 메르켈 연임 안 하니까 그 얘기야. 들어가 버리면 이번에 나 혼자 메르켈로 얘기하기가 신나서 이러는 건데 희한한 게 요즘 메르켈이 끝이 보였잖아 드디어. 예. 평생 집권할 줄 알았는데 정말 메르켈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끝까지 이등하구나. 왜냐면 유럽의 재정을 들고 네, 있는 그렇죠. 게 독일인데 끝이 보이는데 뭔가 독일의 종속에서 벗어나면서 영국도 명분이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저는 가능성 그게-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너무 소설인가?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아니 뭐 존재합니다. 유로존 붕괴도 소설인데 네, 이것도 소설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 시점에 주가 급락한 과정에서는 요 유럽 이슈는 반영이 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진짜 블랙스완? 유럽 이슈는 반영이 됐고요. 음. 근데 유럽 이슈가 반영된 게 브렉시트가 엄청나게 반영됐다기보다는 이탈리아 예산안 이슈가 많이 그치. 반영된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줄일 생각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기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게 재정 적자 3% 맞추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60% 맞추는 건데 이게 1992년 조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추려다 보니까는 나머지 국가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숫자를 좀 바꿔줘야 돼요. 얘네들 한 100%까지 올려놓고 부채 비율, 그다음에 재정 적자 비율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2.4%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선 그렇게 때려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왜냐면 이게 독일 애들은 너무 인플레에 대한 악몽이 있는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예. 이상하게 너무 독일식의 기준을 강요하는 거야 지금. 맞아요. 예. 20세기 초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랑 라틴족이 성격이 다른데 라틴족 애들은 돌아버리는 거지. 술 먹고 막 노는 애들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림이 떠올랐어. 그게 아니 어렵게 찾을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메르켈의 그분은 그날 뉴스 나왔을 때 술자리 농담으로 매크로 보는 애들은 야 참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참.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탈리아 그 이제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숫자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탈리아가 그거를 EU 조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이탈리아는 지금 EU 조건을 맞추고 있어요. 그치. 부채는 못 있는데 이제 맞추는데. 지금 합의가 지금 자꾸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원래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 적자를 0.8%로 줄이겠다라고 0.8%를 네.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늘어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너네들이 경제 성장률 예상하는 게 1.5% 예상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나머지 전 기관이 1.1%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5%에 맞춰가지고 2.4% 맞추는 건데 1.1%로 예상을 하면은 이게 더 뛰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포퓰리즘 정책이 굉장히 세거든요. 뭐 연금 주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하고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좀 상황이 난 게 뭐 기업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케이. 그렇지만 이탈리아 너네는 안 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녹화의 용량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끊어가게 네. 돼요. 이 정도 시간 되면 끊어야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바로 2부에서 하겠습니다.